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를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20대 때 제일 많이 보았던 시가 김수영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그냥 한마디로 딱 첫 번째 떠오르는 말이 난해시다.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시가 너무 어렵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선생님이셨던 유중화 선생님이란 분이 한국의 김수영 그 평론의 대가였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마다 김수영과 노신, 김수영과 엘리어트, 김수영과 보들레르 막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보시면서 근현대에 있는 모든 한국의 시인들과 그 다음에 그 외국의 시인들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서 시를 보는 눈을 넓혀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김수영 시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은 본인이 말이죠, 이 현대문학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현대문학사 이런 말 쓰고요. 대한민국의 온 정신, 이런 표현을 써요.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라고 하는 두 유명한 양대 산맥이 김수영에게서부터 나왔다. 지성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산문에서 문학과 지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참여시의 정리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창작과 비평이라는 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하이데거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요, 하이데거하고 동시대에 살았어요. 조금 나이는 적어도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하이데거 독일어로 된 게 한국어 번역본이 없었어요. 일본어 번역본을 다 사서 보고 하이데거의 예술 미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보셔가지고 어마어마했어요. 한자 사전을 놓고 시를 쓰고 본인은 영문과 출신이고 그런 형태고, 일본어 영어들 다 완벽하게 잘 하셨던 분인데 시작은 연극부터 시작해서 아주 현대성 모더너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인데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 시인에 대한 그냥 그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평가가 살아있는 김수영.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얘기했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근데 이분이 40대 후반에 세상을 떠요. 도봉산 쪽에 살았는데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뜹니다. 갑자기 딱 세상을 떴는데 마지막 시가 풀이라는 시예요. 아마 이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아는 시가 풀일 겁니다. 이거 난해시예요. 난해시예요. 이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시가 68년도에 이 시를 쓰고 이제 얼마 있다가 세상을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떴는데요. 이 시를 놓고 도대체 김수영 시인의 시를 놓고 얼마나 많은 학위 논문이 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문학 평론가들이, 백낙천 같은 분은 그냥 아예 김수영을 놓고 민족문학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논객들이 김수영을 다루지 않으면 문학 평론가가 아니다 할 만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봤는데 희한하게 제가 출가해서도 매일 1년에 한 번씩은 김수영 시와 그 산문집을 다 보게 되는 그런 그 통과 의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치 1년에 한 번씩 저는 오대산 정멸보고는 꼭 가거든요. 그것처럼 김수영 시를 매년 한 번씩 꼭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풀지 못한 뭔가 하나의 관점을 잡은 게 있어요. 이건 스님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불교 공부하지 않으면 김수영의 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유중화 스님한테 이 김수영 시를 배웠는데,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호프집에서 마시면서 문학을 논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은 말이죠, 우리 선생님에 대한 마지막 기말 리포트 같은 거다. 참선을 하고 불교를 공부해서 김수영 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마지막 리포트 쓰는 마음으로, 원래 제가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오히려 논문보다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1968년도) 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으로 말하자면 말이죠. 화내마. 알겠는가? 선 같지 않아요? 예. 바람이 불고 나서 풀이 누워야죠. 근데 왜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 풀을 놓고 많은 분들의 기본적인 해석이 어떤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차적으로 여러분 이 풀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쓰는 말이 생각나는 게 민초 아닙니까? 민초? 국민들 일반 대중을 민초라 그러죠. 민초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논어에서 나옵니다. 논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초상지풍 필언이다. 논어에 이렇게 나오죠. 공자님 말씀이에요.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 여기서 바람은 성현의 교화 덕화입니다. 이 중국에 시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나라마다의 노래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걸 국풍이라 그랬어요. 국풍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시경에 연애시들이 많아요. 연애시들이 많은데 그 시를 다 산시 모아가지고 노래 가사들이죠. 당시 유행가 가사를 모아가지고 시집을 딱 만들어 놓고 305편을 만들어 놓고 시 300 이런이 폐지할 사무사라 생각에 그죠? 사무사라 그랬어요. 사땜이 없다. 사랑 노래인데 인간의 순수한 감정이래요. 근데 이 시경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제자들에게 읽으라고 시킨 거예요. 공자의 교육이 도덕 교육 아닙니까? 아니에요. 미학 교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흥어시예요. 시부터 읽어야 돼. 시를 외우지 않고 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할 바가 없대요. 불학시면 무의연이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자는 공부 시작을 시로 시켰다. 노래 가사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선비니 군자니 해봐도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감을 나누는 사랑하는 연인들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의 정책을 정하며 외교를 하며 뭐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흥어시예요. 흥어시. 세상의 인간이라는 건 말이죠. 시에서 일어나고 이벌에 예에서 서고 법률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성어 악이다. 그죠? 음악에서 완성된대요. 예. 흥어시 이벌에 성어 악에 가장 맞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음악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기본이 되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의 베이스가 되는 가사는 다 시죠. 예. 이것들이 시와 악이라고 하는 형태. 우리나라 노래방 잘 가죠. 흥 좋죠. 이 흥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책도 있어요. 흥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흥한민국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좋아하고 예술 좋아하고 문화 좋아하는 이런 형태의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시의 이 풀이라고 하는 게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풀이 먼저 눕는다라고 하는 건 이걸 뒤집은 거죠. 성현이 와서 부처님이나
역대조사 큰 스님이나 이리 와서 교화를 쫙 펼치면 이게 바람이에요. 국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마다의 노래를 풍이라고 했어요. 관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뭐냐면 주역에 관괴가 있어요. 관괴가 있는데 본다는 게 뭐냐 하면은 풍지관이라 그래요. 풍지관. 이 괴가 뭐냐면 위에 바람이 있고요. 위에 바람이 있는데 밑에 땅에 위에 바람이 부는 게 관괴예요. 근데 여기에 이 육사의 효는 뭐냐면 관국지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미난 말이 등장합니다. 땅 위에 바람이 부는데 그 나라의 빛을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관광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관광. 우리가 관광, 어디 나라를 가잖아요. 어디 나라 가서 가면 그 나라의 빛을 보는데 그 빛을 보는 게 그 땅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유행이에요. 유행.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땅 위에서 불면은 풀은 반드시 눕는다. 여기 운문문헌선사 언자가 이겁니다. 운문문헌선사는 그럴 문자에 운문선사의 본명이 문헌이죠. 누웠다. 뭐 누웠다는 나쁜 게 아니라 교화가 일어났다라는 뉘앙스를 이 한자 한 글자가 좋은 교화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누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여기 이 구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한자마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 뜻에. 운문문헌선사는 문화의 힘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말하자면 불법의 힘으로 좋은 불법을 법보시를 해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해서 이게 한다는 뜻의 언자예요. 이게 초상지풍 필언이에요. 근데 자 이게 원래의 형태였는데 김수영 시에는 이게 역전돼 있어요.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고 바람이 먼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위에 있는 바람이 좋지 않은 바람이겠지. 위에서 좋지 않은 바람이 불면 그 풀이 좋은 바람에 따라서 성현의 교화에 따라서 눕고 일어나고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바람이 좋지 않은 바람이면 어떻게 해요? 풀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화의 상징이 됐죠. 이 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이 1968년에 김수영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이 풀이라고 하는 시는 민중의 깨달은 민중들이 자각적으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집단지성의 힘으로 일어나서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 한 편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에 있는 뜻이 이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김수영 시 이해의 기본 패턴이었어요. 기본 패턴이었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단어에 동풍의 나북교라는 게 있어요. 동풍. 처음에 썼던 시가 묘종의 노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그 경복궁 같은 데 폐허가 된 데 이렇게 가본 겁니다. 20대의 김수영이. 그래서 그 텅 비어 있는 그 시를 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등장하냐면요. 남묘 문고리 굳은 쇠문고리 기어코 바람이 열고 열사흘 달빛은 이미 과부의 청상이여라. 김수형의 첫 번째 시의 스타트가 이렇게 돼요. 이 바람이에요. 그 남묘에 있는 남묘 경복궁하고 비슷한 거죠. 거기에 있는 옛날 우리의 그 정각에 있는 문의 문고리를 바람이 열고 그 다음에 과부는 청상과부고 돼 있다. 이 바람이 연 바람은 어떤 바람이야? 서풍이에요. 서풍. 그죠? 그 다음에 일제의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미 질린 사람들이라. 그죠? 서풍, 그 다음에 일제의 바람, 근대화의 바람, 뭐 이렇게 발음해서 막 오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처음에 이 사람의 시에 김수영 시인의 바람이라는 게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떠날 때 이 바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김수영은 자기가 썼던 시어들이 평생 변주를 하면서 쫙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풀이 눕는다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풀뿌리가 눕는다 이렇게 돼 있죠. 풀뿌리가 눕어요. 그러니까 풀이 그냥 흔들흔들 하는 게 아니라 얘 밑에는 엄청난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김수영에게는
이 풀뿌리 하나를 보기 위해서 거대한 뿌리라는 시를 읽어야 돼요. 이게 전부 상징의 세계로 돼 있어요. 근데 거대한 뿌리라는 시에 있는 제가 20대 때 그냥 무조건 좋아했던 그 식구가 있어요. 거대한 뿌리. 제3인도교회, 그죠? 그 땅에 뿌리 박은 철근 콘크리트가 왜 그때 이제 그 강남 개발하면서 이 한강 대교들이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제3인도교회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내가 이 땅에 박은 뿌리에 비하면,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좀벌레의 솜털, 이렇게. 이 김수영 멋있어요. 맘모스의 형상 같은 거.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이 서구의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뿌리 박은 저 한강의 철교의 그 철근 콘크리트는 좀벌레의 솜털이라는 거예요. 저는 약간 국뽕 스타일이었었어요. 약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분이 모더니스트였으니까 우리나라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거대한 뿌리가 오면 딱 무슨 말을 하냐면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풀뿌리라고 하는 게 상징이 거대한 뿌리라는 시가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마지막에 이 1968년에 죽기 전에 썼던 이 시에는 동풍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바람이에요, 우리바람. 우리바람이 등장해. 근데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보는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임종계 같은 거지. 이분이 갑자기 40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50을 저 나이보다도 못 살고 갔는데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시인, 그다음에 그 학자, 지성들이 이분의 사상을 그냥 연구를 하고 하는데 목이 맸어요. 하이데가를 얼마나 잘 읽었는데, 하이데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분이 세상을 뜰 때 부인이 말이죠. 관에 하이데가의 존재와 시간을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출가를 하고 난 다음도 매해 이 김수영 시를 보다가 이 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산문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산문이 하나 있어요. 1967년 죽기 바로 전해의 크리스마스에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나서 쓴 산문이 있어요. 제목이 와선입니다. 누워서 참선하는. 예. 김수영의 풀을 읽기 위해서는 저는 이 와선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의 모든 국문학자, 이 교수님들부터 국문학을 전공하는 모든 분들에게 던지는 저의 메시지예요. 짧은 와선이라고 하는 이 속에 김수영의 모든 게 담겨 있고 이거를 읽어야 풀이 완전히 해부가 된다. 선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누워서 하는 선, 즉 와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선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면서도 이 누워서 하는 선이 얼마나 어려운 선인가를 나는 내 딴으로 해석하면서 혼자 좋아하고 있다. 내 딴으로 생각한 와선이란 부처를 천지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골방에 누워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부처나 자기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를 기다리는 가장 태만한 버르장머리 없는 선의 태도다. 이런 무례한 수용의 창작 태도로 시를 쓴 사람의 비근한 예가 릴케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릴케는 소녀 릴케는 많았지만 이런 깡패적인 릴케의 일면을 살려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핸델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이 와선의 미에 한층 더 강한 자신을 가졌다. 핸델은 베토벤처럼 인상에 남는 선율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는다. 베토벤 빵빵빵빵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의 음은 음이 음을 잡아먹는 음이다. 그의 음악을 낙천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름이 끼치는 낙천주의다.
나는 그의 평화로운 메시아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마약을 먹고 적진에 쳐들어와 몰살을 당하는 베트콩의 게릴라의 처절한 모습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는 했다. 그림으로 말하자면 피카소가 핸델의 계열이고 고흐가 베토벤의 계열, 그리고 릴케의 안티테제가 보들레르. 보들레르는 자기의 시체는 남겨놓는데 릴케는 자기의 시체마저 미리 잡아먹는다. 그런데 릴케의 시체에는 적어도 머리카락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핸델의 시체에는 손톱도 발톱도 머리카락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 무결한 망각이다. 선에 있어서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까맣게 안 들렸다가 다시 또 들릴 때 부처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음이 바로 핸델의 망각의 음일 것이다. 그는 자기의 작품을 잊어버릴 것이다. 자기의 작품이 남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 하고 골백 번씩 운산을 해보지 않아도 되는 그의 현명만이라도 나 같은 우둔파 시인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이번 크리스마스의 유일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1967년 죽기 전에 크리스마스에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이 1968년 새해에 쓴 산문이에요. 여기에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김수영이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여기에는 바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죠? 바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하고 상관없이 먼저 눕고 바람하고 상관없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작동이 민초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치적으로 위정자와 국민이라고 하는 이 대중에 있는 이 상대적인 형태로만 설명해서 김수영의 시는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이 와선이라고 하는 걸 놓고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이것이 김수영에게는 말하자면 이 굉장한 그 시적 완성도를 가져온 그 원인이 되는 거친 구호와 같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동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제자와 같은 그 젊은 친구가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시 지을 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 강인한 그 톤, 아주 그 저음에 깔려 있는 엄청난 힘 있는 어떤 그런 멋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 신동엽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도 그러나 신동엽은 너무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게 흠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올바름을 얘기할 때 시는 직설을 해서 그걸 깨부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올바름을 얘기해도 구호를 외쳐도 시적으로 선적으로 외쳐서 영원한 미학적 아름다움이 남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미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시는 영원히 그때 당시의 구호와 정치 구호로서만 남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김수영의 이 풀이라는 시는 와선을 바탕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 얘기만 해도 앞으로 수없이 많은 김수영 연구자, 국문학 연구자들이 이거를 힌트를 얻어서 바로 보게 될 겁니다. 연구를 엄청나게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아주 어마어마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김수영 시를 다 보지 않지만 이게 릴케가 등장해요. 김수영은 하이데거의 릴케론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하이데거의 릴케론이 있어요. 소녀 릴케가 아니라 깡패적인 릴케라 그랬잖아요. 릴케를 보면서 하이데거는 어마어마한 걸 발견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걸 발견합니다. 시인이, 가난한 시대에 사는 시인이, 궁핍한 시대에 사는 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릴케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의 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자신을 죽인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를 들면 보들레르는 어떻습니까? 보들레르 상징, 그죠? 악의 꽃 이런 거 보면 내용을 읽어도 내용이 잘 안 돌아요. 상징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실컷 얘기했는데 의미 없어.
근데 이 보들레르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시체는 남겨놔.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주장을 하자고 죽였는데 시체는 남겨놓는다. 근데 릴케는 시체도 잡아먹는다. 근데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니까 릴케는 그래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릴케는 그래도 머리카락 정도는 남아있는데 핸델의 메시아에는 손톱도 발톱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 무결한 망각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선입니다. 선. 완전 무결한 망각. 말을 했는데 말이 끊어진 말. 언어로 했지만 언어가 끊어진 세계. 이 세계를 망각이라 그래요. 이 망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김수용이 앞에 시에서. 고흐의 그림 보세요. 딱 보고 나면 인상이 딱 남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남아요. 베토벤은 음이 남아있어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여기는. 봐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리는 게 없고 시체도 다 잡아먹는 음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에 있어서도 와선이라고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선이라잖아요. 뭘 하려고 뭐 목적을 가지지 않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부처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얘기는 완전히 다른 말, 무위를 말하는 거죠. 무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내 속에서 부처가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와선을 하면. 와선이 제일 어렵겠죠. 와선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좌선이에요.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 와선이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가 아니라 한 자리로 계속 있을 수가 없죠. 계속 뒤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백회와 회음부가 일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을 때 자세가 제일 잘 나오고 누우면 말이죠. 이 백회와 회음부 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몸을 뒤척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서 있어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와선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경허 스님이 와선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와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완벽 무결하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요. 그래서 김수영 집에 방에다가 써놓은 표가 상주 사심이었어요.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주하고 산대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산대요. 예. 이게 집에다가 표로 이렇게 붙여놓고 살았어요. 하이데가가 죽음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없으면 사유를 하겠냐. 사유나 뭐 어떤 궁극적인 어떤 관심이라고 하는 조르게라 그러죠. 관심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언젠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인 모든 존재에 대해서 사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이 없으면 사유를 하지 않고 그냥 쭉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죠. 뭐 언제 해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있으니까 내 죽기 전에 뭘 할까? 삶의 의미가 뭘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유를 통해 가지고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무엇을 남겨놓을까? 아니면 뭐 별의별 생각은 다 하게 되죠. 인간의 모든 관심사항은 죽음을 통해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와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번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망각을 통해서 죽는 세계에 나왔을 때 다시 살아나는 뭔가가 있는데 그러한 태도로 글을 쓴 게 릴케인 줄 알았는데 하이데거가 말했던 릴케는 가난한 시인에는 그런 시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게 희생이 되고 하지만 세상에 메시지를 던져주고 나는 사라지더라도 그런 가난한 시인의 역할을 해서 미학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미학자 예술가가 세상을 살려놓는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예술 작품의 근원에 있는 내용들의 감명을 받고 있는 차제에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더니까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남겼어요. 이걸 불교로 얘기하면 뭡니까? 완벽한 죽음에서 망각 상태에서 살아나는 부처를 만난다. 이게 사중득할 아니에요? 그다음 대사각할이라 그래요. 죽음 가운데서 삶을 얻고 크게 죽어서 도리어 살아난다. 이게 와선의 태도는 이런 거라는 거죠. 김수영이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풀이라고 하는 이 시는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와선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이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하는, 그게 이제 사랑의 변주곡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런 형태로 되고, 그러면서 이 김수영의 시인의 가장 멋진 시학이 온몸 시학입니다. 온몸 시학.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라. 시어 침을 뱉어라라고 하는 멋진 그 시론이 김수영에 입각해서 이 무렵에 발표가 돼요. 시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세상에 나를 던져서 내 몸에서 부처가 일어나서 던져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건 형식도 없고 내용도 없다.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라. 시인들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반성이 있죠. 잘났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친일했잖아. 그렇죠? 내가 나를 던지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도 친일했던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했던 분도 있고 물어보니까 뭐 부모님이 계셨다, 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가난한 시대의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문화와 예술과 시를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철학자 이상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자기의 존재를 걸어서 예술 작품을 하나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위에서 바람 불어서 날아오는 수준 이상의 영원히 남는 걸작품들을 남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의 그 여운을 줘서 사람을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시에 있다 이거예요. 공자가 시를 모르면 말할 바가 없고, 완성은 음악에서 완성된다. 완성의 음악이라고 하는 건 조화예요. 조화. 화질이잖아요. 음악은 조화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현대의 우리 한국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이게 이 조화롭게,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시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을 잃었다. 한국이 잃었다. 제가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상견례 하는데 부모님이 서로 만났는데 정치가 정반대였대요. 그래서 파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 도달해 있어요. 시가 사라진 세계예요. 은유도 있고 아름다운 얘기도 있고 얼마든지 돌려서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말이죠. 시가 어디 쓰입니까? 외교에서 시가 쓰여요. 불능전대 시300 시경 다 외워가지고 외교 단판에 가서 시 한 수 척척 짓지 못하면 그 시를 외워서 어디다 쓰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외교관들끼리 시를 주고받아요. 그 한마디 떨어져 가는 거 말하자면 이제 선사들이 법가량에서 일구를 주고받는 것 같죠. 한 방망이 맞았다. 그래, 니네들 얘기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과 그 교역을 해서 외교할 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시를 가지고 사람의 경지를 논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예가 있어요. 그 어떤 그런 미가 지금 없어요. 미학이. 그런 미학이 없어요. 미학이 사라진 세계다. 한국은 문화민족인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리더들의 모습에는 이런 것이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 시와 선과 같은 아름다운 문화 예술의 힘이 앞으로 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젊은 청춘들은 전 세계에 문화와 미학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득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이고 고지고대로고 너무 자기 말이 다 남아있죠. 고흐의 그림같이 베토벤의 웅장한 운명교향곡처럼 이 말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제가 늘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갤럽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조선시대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 있다가 이것이 이제 노론, 소론, 남인, 북인으로 나눠졌는데 여론조사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70% 이상의 한국인이 아무데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부동표다. 이러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노론이나 남인의 어떤 문중에 있는 분 제외하면 거의 그럴 겁니다. 200년 뒤에 여러분들의 증손자들, 아주 5대 현손들,
이런 제자들이 자식들이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현대 한국이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막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친 A, 친 B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갈라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200년 뒤에 여론조사를 하면 과연 몇 프로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있는 대부분들은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게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조선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포지션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음 세대에서 얘기하면 전부 다 이 나눠져 싸우는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불교가 해야 될 일은 성어악입니다. 음악에서 완성된다. 조화와 화합과 원효가 말하는 화쟁으로 화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학사라고 얘기했던 김수영의 저 풀이라는 시도 정치적으로 해석은 이제 그만하자. 불교로 해석 한번 해보자. 와선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저 시가 얼마나 미학적으로 완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제가 20대 때를 요즘 지금 여기 그 윤화방송에서 회고를 하고 있는데 매해 보고 있었던 이 김수영 전집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도 김수영이 어떤 그 불교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김수영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계든 다산이든 이런 사람들 영감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효대사라고 불러요.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성속이 같다고 했던 원효대사가 텔레비에 나오고 말았다.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 이 채널을 돌리면 말이야 다른 쪽에 앞뒤로 이 원효대사 앞에 있거나 뭐 이렇게 드라마 그 미국의 제니가 나와요. 제니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원효대사 등장해요. 아 원효대사가 이제 제니를 사랑할 줄이야. 막 이렇게 나와요. 성속이 무해한 경지로. 김수영이 말했던 최고의 경지의 사람이 원효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거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시를 좀 읽는 그런 풍토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리고 너무 직설로 얘기하지 말자. 아름다운 말들, 참 그 아름다운 그 말 한마디가 향과 같다 그러잖아요. 시적으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된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향을 전해주는지요. 이렇게 시를 읽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어떤 그런 언어들을 쓰고, 아름다운 말들을 사유하는. 요즘 보니까 TV 뉴스에 욕이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막 그렇게 거칠어요. 아름다운 말을, 한국의 아름다운 말들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출가해서도 계속 보고 있는 김수영의 이 풀이라는 시를 와선으로 함께 같이 보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20대 10년 동안 이 현대 시를 공부하고 시의 안목을 길러줬던 우리 유중하 스님에 대한 마지막 기말 리포트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